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대리 진행을 맡은 최영일입니다. 오늘도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핫한 이슈,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로 이슈파이터를 꽉 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11월 23일 금요일에 이슈파이터 시작합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한 택배회사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회사의 공식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택배회사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최근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일부 치킨 가격을 올렸습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맹점주 부담이 커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고 없는 기습 인상에 배달료까지 더해져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대 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소비자들은 다른 치킨 업체도 덩달아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을을 위한 외침과 제언. 오늘도 민생지기 두 분과 함께 핫한 민생 만담 이어갑니다. 네, 이슈파이터 첫 순서는요, 민생 파수꾼 두 분과 함께하는 민생 만담 시간인데요. 자, 서민을 괴롭히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노가리 노정열 개그맨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원래 노가리 원추 해주시는 건데. 그 제가 하는 거예요. 예, 한번 해주세요. 노가리 원추. 아, 잘했어요. 네, 노가리 박자가 안 맞아요. 노정열 개그맨입니다. 아, 이걸 해드려야 되는 거구나. 네. 역시 좀 비싼 분이에요. 네. 확실히 대리 진행이다 보니 매우 어색합니다. 예. 아,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저 안익원 소장님이 네. 전에 이시사 프로에서 뵐 땐 이렇지가 않았어요. 네. 저 많이 변했어요. 파격적으로 바뀌었어요. 예, 저 많이 컸어요. 변했어요. 네. 저 넥타이도 네. 하고 다니잖아요. 서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모두 되리리. 민생 갑봉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자리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갑봉이! 아, 그거예요? 갑봉이는 갑봉이. 나에게 모두 드리리. 뭘 줘요? 민생 문제 해결의 모든 방안을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안진걸입니다. 그러니까 좀 민생경제연구소 올드하지 않아요? 올드하지 않아요? 올드합니다. 그러나 안정감 있어요. 시청자님들을 생각해서 넥타이도 하고 다닙니다. 아, 그러니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넥타이. 아, 진짜. 그러나 시청자들께 최소한의 예의로 넥타이와 마이, 자켓이라고 해야 되나? 마이가 뭐예요? 나이라는 영어 표현이었습니다. 네네. 네, 뭐 나의 일부 스타일. 국회의원들 세 분이 연달아서 야지라는 표현 났다가 국민들한테 많이 혼났지 않습니까? 겐세이도 나오고. 예, 저희 심각합니다. 마이 스타일. 이슈파이터는 네.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마이 재킷. 예, 마이 그런 스타일. 뜻이 마이 스타일. 그러나 영인이 형을 보니까 갑자기 또 우리 최백호 선생의 네네네. 노래 한 곳에서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일만 친구야. 야, 근데 그 영인만 노래보다는 저는 네. 낭만에 대하여가 더 좋아요.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아, 좋아요. 와. 나중에 한번 두 분 모시고 이제 즉석에서 성대모사가 되는군요. 돌아- 즉석에서 해야 위스키. 됩니다. 이게 준비하면 맛이 없어요. 이거 방송에서 해도 돼요. 그럼요. 다음에 도라지 위스키를 모시고 따로. 이제 생각하니까 앵커님 이름이 네. 영일이어가지고 아, 그렇죠. 영일만. 그걸 지금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왜 했나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큰일 났어요. 자, 두 분은 각각 제가 고정으로 방송을 오래 한 분들인데 이 조합은 오늘 처음 보니까 노안이 왔다. 조정열과 안진걸이 왔다. 정말 좀 낯섭니다. 네. 저희가 아주 익숙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요. 오늘의 첫 번째 정렬 픽은 뭔가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네. 정렬 픽미업 보시죠. 빠른 택배가 아닌 안전한 택배를 네. 허해라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지난 21일부터 파업 중인데요. 뭐 요구사항은 최근에 알겠지만 CJ 이 택배 쪽에서 세 분이나 사망하는 정말 아, 세 분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요. 국민들께서 상당히 이번 그 파업에 대해서도 맞아 우리 택배 너무 빨리빨리 이것 때문에 안전에 심각한 네. 문제가 생겼고 뭐 배달뿐만 아니라 택배 물류를 배송하고 이렇게 물건을 적치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이 뒷전이다 보니까 그런 사고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 이 택배 노동자들이 국민들께 대한민국처럼 배달의 민족으로 빨리빨리 배달되는 나라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너무 속도보다는 우리 노동자들이나 또 받아보시는 소비자들이 안전을 좀 생각해보자라는 외침으로 이번에 지금 파업이 아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이 기억이 나요. 한 분은 최근에 후진하는 트레일러에 이어서 이 새벽 시간에 돌아가신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이 아르바이트 하던 분인데 감전사 네. 기억이 나요. 어떻게 세 분입니까? 그리고 어떤 이제 경황? 시대 대한통운 옥천 물류센터에서도 네. 50대 임시직 노동자께서 이제 상하차 작업. 네. 그러니까 택배는 우리 집으로 우리는 바로 받지만 그렇죠.
택배 물건이 집하지로 이렇게 모여서 네. 거기서 분류를 하고 네. 차에 이렇게 싣고 그렇죠. 내려온 것을 또 싣는 탑차, 상차. 상하차 작업 다 이루어지는데 그거로만 한 6시간, 7시간을 아침부터 해서 낮에 1시나 2시에 겨우 이제 집집마다 출발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요즘에 택배 막 8시, 9시에 오시죠. 맞아요. 그냥 그걸 오늘 안에 물량을 소화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노동은 기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 네. 대단히 피곤하고 힘들고 예. 계속해서 그 엄청난 물건을 나누고 또 싣고 날라야 되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고사라든지 네, 네. 또는 과로사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열악한 직업이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예를 들면 CJ대한통운이나 뭐 롯데택배다 하면 네. 그 대기업을 보고 시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 기사님들은 다 그 대기업 소속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구조예요? 대리점이라는 곳에 이탁을 계약을 하고 네. 또 대리점에서 노정열 택배기사님을 자영업자의 노정 택배기사님을 또 한 번 이탁하는 이탁의 다단계 이탁 계약이 합청 있습니다. 구조로 다단계 이루어져 합청 구조이고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의 지위를 받는 종속되어 있고 지위 받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서 노동 3권도 보장이 안 되다가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네. 택배연대 노조 아까 이제 자료화면에 이제 택배연대 노조. 김태한 위원장님 그 기자회견하는 거 나오던데 네. 택배연대 노조 노조 설립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분들이 지금 파업을 주도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택배기사님이 그 어제 그제 굉장히 화제가 된 분 있죠. 전라북도에서. 아, 그 승용차에 불이 났을 때. 논두렁에 사고 나갖고 불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저는 택배기사님이라서 더 놀라웠어요. 왜냐면 기사님들 시간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집집마다 택배 받아보시면 어때요? 띵동하고 나면 기사님들 뒷모습밖에 안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제가 물 한 컵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달려가고 떠나계시거나 계시죠. 아니면 엘리베이터 보시면 예. 엘리베이터 앞에 물건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엄청 타, 엘리베이터에. 근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면 7층에 3개 넣고 9층에 또 2개 넣고 13층에 3개 놓은 다음에 이제 13층에서부터 쭉쭉 드리고 뛰어내려오면서? 또 뛰어내려와서 9층에 하고 그러니까 물건을 그렇게 쌓는 그러면 시간이 훨씬 근데 덜 걸리니까. 반면에 그렇게 하면 입주민들도 되게 불편을 호소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그래서, 전세 낸 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뭐 사용을 못하게 하는 막 이런 일도 있어서 그래서 택배기사 문제가 들어오지 됐어요. 마세요. 심지어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데도 있었고 어떤 남양주에서 근데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네. 오히려 예전에 그 30분 배달제 있었죠. 패스트푸드 배달할 때. 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대학생 알바 청년들이 그러니까 과속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위험한 운전을 해서 많이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속도보다 안전을 그것처럼 택배기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너무나 장시간 노동에 그다음에 뭐 한 번 날라갈 때 단가 뭐 600원, 7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 겨우 그렇게 목숨 걸고 일을 해도 200만 원, 300만 원도 벌까 말까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네. 노동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무엇보다도 본청이 CJ대한통운이나 롯데 같은 재벌 대기업 택배사들이 사실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을 하거나 네. 직접 고용이 바로 어렵다면 그래도 원하청 공동교섭을 계속해야지. 자, 온청, 대리점, 실제 노동자들이 네. 이 세 집단이 모여서 계속 교섭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처우는 개선할 수 있는지 토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소규모긴 하지만 지금 700분이 파업을 하셨다 그래요. 예. 지금 뭐 그 민주노총 총파업 뭐 9만 명 참여했다. 많다 적다 논란인데 이 700명의 택배 파업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사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 조건입니까? 일단은 그 최근에 3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기 네. 때문에 안전한 작업 안전.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CJ대한통운에서도 뭐 유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대로 된 정식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본인들은 택배기사에 책임이 없다는 식이에요. 네, 왜? 네. 대리점 소속이다 이겁니다. 우리랑 상관없다는 식인데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장 택배 시킬 때 또 택배 받을 때 네. 우리가 CJ나 롯데 보고 시키는 거잖아요. 브랜드를 보고 시키는 기사님을 보고 카카오톡이 시키는 오잖아요. 거 아니에요. 카카오톡이 아, 로젠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보내잖아요. 본인들도. 네. CJ 택배입니다. 로젠. 그렇죠. 당연히 그럼 거기 직원인 줄 알고 우리는 예. 안심하고 그렇죠. 연락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직원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영업자다 네, 이거예요. 자영업자다 이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상하차 작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공짜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무료로.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열심히 배달하면 발바닥에 땀 나도 600원, 700원 받고 계시는 거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 9시, 10시까지 겨우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물 한 컵 드세요, 음료수 한 잔 드세요라고 고맙습니다 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출근해가지고 상하차 가면 6시간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그래서 1시나 2시에 겨우 출발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작업은 최소한 이렇게 해야 돼요. 대기업이면 그 돈을 주든지 정당하게. 아니면 이럴 때 고용 창출해야죠. 네. 택배회사들 계속 매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CJ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시아권에도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 서비스는 괜찮아요. 빠르고. 근데 그만큼 예를 들면 상하차 작업은 예를 들면 고용을 네, 창출해서 네. 그분들에게 분업화를 해서 분업을 하게 하고. 전문직으로. 그럼 기사님들은 예를 들면 조금 더 빨리 조금 예. 쉬었다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점심 먹자마자 네. 1시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11시부터 출발해서 어둡기 전에 마무리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요. 자,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생만담을 지금 수개월째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대한민국이 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함께 그러니까 잘 지금 살자. 말씀하신 안 소장이 말한 대로 지금 통신사들도 이윤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지금 이 택배들 올라가고 있으면 네. 이걸 조금 더 일하는 분들에게 나눈다는 이 마음가짐, 예. 이 마인드를 바꾸면 해결될 문제인데 네.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어. 알아서 해. 이게 마인드가 안 바뀌는 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다 같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정체도도 몇천억을 버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엄청난 수입입니다. 적자가 아닌 거죠. 예. 흑자를 내고 있는 거죠. 흑자를 내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적자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여러 가지 우리도 예를 들면 문제가 요구하기가 좀 발생하죠. 민망하잖아요. 네. 하지만 최소 몇백억에서 많게는 몇 조, 통신사들. 예. 그다음에 좀 이따 우리가 치킨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걸 영업이익을 예를 들면 그 치킨 빅3 같은 것도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손해를 안 보려고 예.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유지하려고. 가맹점주들이 힘드니까 그럼 너네들이 가격 올려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지금 벌써 두 분명- 번째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냐면 두 번째 정렬 피그 뭔가요? 이렇게 아니, 해야 되는데 원래 안 소장이 먼저 티저를 티저 광고를 아니 좀 이따 먼저 이제 치킨 해주셨어요. 이야기 할 건데 그래서 본사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크다. 국회에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요. 오락청 공동교섭을 해라. 의무화해라.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항상 이런 노동 관련 법률들은 안타깝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부정적이나 소극적이십니다. 그래요. 너무 재벌 대기업 편만 들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본인들도 택배 쓰시잖아요. 의원님들도.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잖아요. 예. 그 고마운 분들. 열악한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그 정도 하고 사는 것도 감지덕지 해라라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한국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요, 저는 자녀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졌어요. 네. 자녀분들이 운전기사에게 평소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중요하죠. 네네. 정말 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로 저열하고 네네. 비열하다면 그건 10살 아이의 책임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부모의 평소 행태가 그 일각에서는 왜 어땠는가 생각이 10살짜리 듭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공개했느냐. TV조선 방정호 따님. 근데 그건 우리가 그 따님을 공격하려고 공개했겠어요. 네. MBC라든지 미디어오늘 같은 책임있는 언론사에서 그 로얄 패밀리들이 얼마나 평소에 고난을 남용하며 네. 또 인간과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지가 네. 고스란히 다. 그 엄마와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각이 고스란히 갑질까지 이어진 거 아니에요? 담겨져 있는 연장선상에 거거든요. 있습니다. 예. 자, 아까 티저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두 번째 정렬 픽 얘기해 자, 주시죠. 오늘의 정렬의 두 번째 픽미업 보시죠. 치킨값이 이제 2만 원 시대를 도래했습니다. 아하. 뭐 유명하시겠지만 BBQ라고 하겠습니다. 네네네. 한때 BBQ가 업계 1위였죠, 한때. BBK라는 회사 있었어요. BBK, 예. BBK는 그 따로 이명박 부정부 BBK. 백코리아 약간 여기 이분. 오. 네네네. 여러분 제가 정말 한때 BBK 저랑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부정부 패커리아 대액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러잖아 난 언제 사면 됩니까? 네. 똑같다. 그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BBK. 국민들 네, 중에서 괜찮아요. 왜냐면 네. 지금 우리가 무슨 간접 광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업체가 주돼서 올렸고 치킨점은 1위가 교촌치킨, 아. BBQ, BHC가 2, 3위를 다투고 3대. 있는 거니까 그래요. 객관적 정보 전달이니까 이건 간접 광고가 아니잖아요. 불매운동 하자고 지금 주장하는 것도 네네네. 아니고 어쨌든 2만 원 올렸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등록금 1,000만 원 잠깐만요. 시대도 네. 그러니까 BBQ가 예. 2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다른 데는 지금 아직은 안 올렸는데 야. 교촌치킨이나 BHC 이런 데도 이제 배달료를 막 받기 시작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도 지금 한 18,000원 안팎까지 올라가 있어요. 네, 배달료까지 네. 하면. 2만 원으로 근데 근접하고 BBQ는 있다. 이번에 치킨값이 2,000원 인상하니까 2만 원이 배달료까지 해서 2만 원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만 배달료를 안 올린 데도 있어요. 안 받는 데도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는 아직도 이제 18,000 안팎이 되겠죠. 네. 16,000이니까 18,000 올라갔지만 제가 이제 강동구에 사는데 BBQ 항상 우리는 방송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또 시험해보잖아요. 그렇죠. 시켜봤어요. 배달료는 없더라고요. 올랐어요. 오르기는.
그러면. 다만 배달료 있으니까 우리 동네는 이제 아직 18,000원. 2만 원은 예, 안 된다. 2만 원 아닌데 일부 지역에서 2만 원 느껴지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유느님하고 치느님은 건드리면 안 된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그런 유명한 말이 유재석님, 있죠. 유느님, 그다음에 치느님, 치킨님. 2만 원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사가 영업이익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방금 3대 아까 BBQ, 교촌, BHC. 네. 본인들이 더 많은 영업이익을 계속 누리면서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도 오르고 배달료도 어쩔 수 없이 네. 대응을 하면 3,000원 안팎 줘야 돼요. 그다음 배달앱으로 하잖아요. 요즘엔요. 배달의 민족 아까 예, 말씀하신 거 네네. 배달의 민족이랑 앱이 몇 요기요 가지 이런데 있죠? 통도 있고. 일면 한 달에 뭐 8만 원을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한 번 시킬 때마다 수수료 1,500원, 2,000원 내야 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주들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여기서 이 2,000원 그럼 치킨 값을 올렸다. 그럼 가맹점주는 이익이 더 많이 납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16,000원으로 팔아갖고는 아까 그런 비용들. 네. 실제 현지에서 치킨 값은 한 1kg, 우리가 보통 먹는 치킨이 한 1kg인데 그 생닭도 1kg예요. 그래서 그게 네네. 이제 오는 거거든요. 이제 치킨용. 그게 한 1,300원, 400원. 1,400원. 생닭? 예. 근데 도축을 하면 이제 2,300, 2,400원 네네. 정도. 그렇게 와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이제 배송료, 뭐, 그다음에 중간에 계속 염지하죠, 붙어요? 밀가루 입히죠, 기름 튀기죠, 이제 이런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최근에 배달 앱 수수료하고 네. 배달 대행료가 붙으니까 아하. 점주님들이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 조금 이상밖에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달라고 요청한 건 맞는데 그러면 책임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지금 서민경제도 어려우니까 가격을 올리는 방식보다는 그럼 본사가 우리가 그 영업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얻는 수익을 좀 줄일 테니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게 좋겠다. 네네. 다만 그러면 우리가 치킨 공급가를 뭐 일부 인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온갖 치킨 관련돼서 나머지 제품들도 본사에서 팔거든요. 네. 비싸게 판 것을 뭐 협동조합으로 박리담에 구매하게 해준다든지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30%를 점주들이 알아서 하게 한 거예요. 그 피자집을 운영할 때 드는 여러 물건들 중에 30%뭐 페페로니 같은 거라든지 포함해서 피자의 맛을 본질적으로 유지하는 건 본사 공급을 받아야 되니 그게 네. 브랜드의 독립성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잖아요. 뭐 기름 같은 거라든지 음료수, 기름 예, 여러 가지 음료수 이런 있죠. 거 30% 그러니까 박리담이니까 점포마다 30, 40만 원 정도 소득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럼 최저임금 인상분이 감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저께 또봉이 치킨이 실시간 검색어 1위가 1위 막 올라와 있어요. 또봉이 치킨. 그 이유가 치킨이 2만 원 올랐는데 여기는 지금 오히려 내려요. 50% 할인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우니까. 우리 동네 또봉이가 어디 있지? 얘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린 지금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하고 있는데 간접 광고 아닙니다. 600개 정도 되는데 프랜차이즈가 또봉이도. 영일이 형 집중해 주세요. 예, 집중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굉장한 재밌는 그 제스처네요. 예. 연기를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아니, 앞으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아니, 나서. 얼굴도 배우처럼 생기셨는데. 와. 사극에 어울릴 만한 배우신데. 사극? 봐봐. 그러면 한 600개 정도 있는데 지금 국민들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치킨 막 다 올리는데 여기는 오히려 할인 이벤트라. 그것도 반값으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게 또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걸 제가 알아봤어요. 그것을 근데 워낙 할인 행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가 된 거 뭐냐면 그걸 점주들한테 돈을 내라 그래요. 그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본사는 생색 내고 이미지 개선하고 광고가 드리고 실제 비용은 점주들한테 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많이 팔면 점주들은 많을수록. 힘들다? 점주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이고. 또 내가 확인해 보니까 본사가 전액 비용을 내는데 그 규모가 5천만 원 정도를 본사가 내는데 그럼 영업이익이 5천만 원 감소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본사 이런 방식으로 되면 BBQ가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렇지. 매출 올랐고 영업이 올라갈 수 있는데 가격 오르지 마시고 그러면 2,000원씩 올라야 수지가 맞는다면 그것을 전체 매장이면 예를 들면 1,000곳 정도 된다 BBQ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곱하기 2,000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예. 그걸 안 하는 본사가. 거죠. 그걸 안 하고 힘드세요? 그럼 가격 올리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받아서 BBQ나 그다음에 교촌치킨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정현 씨,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가맹점들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지금 본사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다 정가하고 가격 올리고 그래서 뭐 생색은 내면서 사실은 더 챙기고 이거 뭐라고 한마디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싶으세요? 한때 유행했던 게 고통 분담이었는데 고통 분담할 생각을 안 해.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이런 고통 분담을 할 수밖에 없도록 민생 법안을 하자는 게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이 맞습니다. 요구하는 건데 네네. 이게 지금 뭐 누군지 말 늘 하지만 거대 야당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소극적이죠 그분들이. 누군지 왜 얘기 안 가맹사업 아까 자유한국당이라고 여러분 지금 그래요? 방금 네. 치킨 프랜차이즈도 법률이 이제 가맹사업 공정하는 법률을 네. 규정을 받습니다. 그럼 결국 치킨 점주들이 본사가 너무 많은 걸 뜯어간다, 수탈한다.
조금만 그걸 줄여달라고 하려면 이제 노동조합처럼 가맹점주 협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법에. 그리고 교섭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안 하죠. 지금 노동조합법은 교섭을 회피하면 처벌받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가맹사업법은 교섭은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BBQ 본사야, 교촌 본사야. 요청했어? 그래, 일 열심히 해. 나는 교섭 응하지 않을 근데 되게 거야. 너무 자연스러운데 지금 네. 팔짱 끼고 네, 이렇게 네. 하는 제가 좀 거니까. 갑질 좀 해봤죠.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안진갑. 예, 안진갑인데 완전갑. 진짜 갑이죠. 근데 그러면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촌 아까 말한 BBQ 점주님들이 우리 너무 힘드니까 본사에 그 공급 도매 공급가를 일부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쌩까버려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섭을 의무적으로 응하게 하고 그걸 응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네네네. 가맹사업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네네. 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당시 통과하자고 MC 이야기하고 직권으로 있습니다. 이 쌩까다는 예. 이 근데 그쪽 식의 표현을 한 회피하다 거예요. 이렇게 예, 얘기해야 그러니까 되죠, 뭐. 저는 이제 뭐냐면 방송에 부적절한 일부 용어가 있다더라도 네네. 생활 속에서 우리 민초들이 바로 쓰는 전달이 용어만 되니까.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제가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닙니다. 알아요. 정부님들이 제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외면해버린다. 계속 이제 그래서 I like beef chicken very much, but if so, you're fired. Let's see what happens. I like chicken very much. Young, I like you. 아, Do you like Korea chicken? I like Korean chicken very much. It's very delicious. Very yummy, delicious, yummy, very yummy. delicious. Chop, chop, chop. 김정은 위원장님도 치킨 좋아하시는지 우리 인민들의 간식 가지고 이렇게 그 서민들을 생활하고 가격을 올리는 것들은 그저 좋은 갓나 좀 멀리를 보내 멀리 보내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 신기한데요. 아니 그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그 군장님들한테 치킨 선물하셨잖아요. 문제입니다. 다 함께 고통을 포용하고 포용해서 다 함께 따뜻하게 이 겨울을 살아갑시다. 야. 치킨값 좀 내려요. 아, 그래. 치킨이 아, 이거는 지금 치킨이 먼저다. 여러 명 출연분의 출연료를 저도 받으시는 한때 거예요? 어떤 다 나쁜 하네. 사람들이 제 별명을 치킨 쪽으로 연결하는 참 나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별명이 혼내주고 치킨이셨죠, 싶습니다. 예. 온 우주의 기운이 모이면 그랬던 기억이 치킨값이 어렴풋이 내려가리라 나네요.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저는 언제 사면 되나요? 그 다 하셨네, 다 방금 하셨어. 치킨 이야기 하셔서 생각나는데 이제 동물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제 열받아가지고 특정 동물에 빗대서 막 풍자하고 비판하고 네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동물권 저기 하지 말라고. 하지 운동하는 말자.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인간들이 잘못된 건데요. 왜? 자꾸 동물을 빗대서. 닭이나 네네. 쥐나 소나 이런 정말 제가 분들을 어디가 빗대서 하냐. 쥐가 생겼습니까? 제가 딱 보니까 저는 뱀 쪽이다. 예. 비슷하죠? 네네. 그러니까 뱀도 그래서 동물이죠. 동물을 빗대서 그러면 인간을 안 되죠. 비난하지 말아야 하냐면 동물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그래서 느껴지네요. 예, 그 마음이. 2008년도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이명박 씨가 무조건 수입했잖아요. 네. 30개월 이상 위험한 쇠고기도 그 묻지마 소리 할 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막아냈잖아요. 네. 자꾸 지금도 자유한국당 분들은 그걸 괴담이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라는데 아하. 그렇지 않아요. 30개월 미만만 수입했기 때문에 안전한 거고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또 광우병 발병했잖아요. 맞아요. 캐나다에서도 발병하고 그러니까 아직 근절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문명 국가가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가짜 뉴스래. 이런. 또 안진걸 씨가 가짜 뉴스 퍼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고초를 되는데 겪었잖아요. 그때 동물권 그때부터. 그때 예, 동물권 단체분들 와갖고 짧게 이야기하면 미친 소 너나마가 뭐 이런 구호가 있었잖아요. 유명한 08년대 그분들 오셔서 아주 진지하게 아니 왜 소를 미쳤다 그러십니까? 소가 미친 겁니까? 사람이 미치게 만든 거죠. 소 채식 동물인 소에게 싸구려 육식 죽은 동물성 고기, 사료를. 동물성 고기를 먹여서 소를 아프게 한 인간들이 미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광우병을 유방시킨 인간들을 공격해라, 축산자분을 공격해라, 굉장히 진지하셔가지고 저희가 미친 소라는 맞는 구호는 안 쓰시는 게 예, 예. 좋겠다 국민들한테 자. 권고해드린 적도 있어요. 맞아요. 치킨 가격 재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니 자,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비싼 거 안 드시고요. 네. 착한 가격 유지하는 곳을 드시면 돼요. 일단.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 소비자가 굉장히 많은데 시장을 맞아요. 들어갈 수 어쨌든 있다. 지금 안 올리면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서민경이 생각하는 대로 찾아가자고요. 우리가 특정 브랜드 말을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런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다음 정렬 네. 퇴근요. 오늘의 정렬스 픽미업 세 번째입니다. 네. 아, 이거 뭐 유튜브라고 떠 있는 거 보셨고 가짜 뉴스의 값이 있을까요? 가짜 뉴스의 값도 있어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요? 네. 어떻게요? 잠깐 우리 앵커님은 지금 유튜브 방송하세요? 아니요, 안 해요. 우리 노정일 게을러서 개구님은 못해요. 카리스마인 네, 거잖아요. 저 하죠. 아, 카리스마인데 자세히 보니까 카리스마가 아니고 칼리스마. 칼 있으마. 그리고 뭐 사회를 풍자하는 칼이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지금 뭐 노안이 온다? 저희도 한번 진출할까요? 이것도 저희가 오니까 유튜브. 노안이 온 거죠. 아, 노안이 자 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연간 일단은 4,000시간을 국민들이 보고 그다음에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유튜버에게는 네. 광고를 붙입니다. 랜덤으로. 그래서 한 조회당 1원씩 줘요. 그러니까 유튜브 플랫폼 기업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튜브가 광고주로부터 기업주로부터 광고를 받아서 여기 사람들 많이 봤네 하는 데다가 광고를 붙이고 붙여주고. 한 조회당 1원씩 정도를 줘요. 예, 그래서 100만 조회면 100만 원쯤 받아요. 네. 그래서 많이 받으신 분들, 뭐 대도서관님이나 유명한 유튜버들 있잖아요. 있죠. 몇 억씩 벌고 계세요. 네네. 자, 근데 이분들은 정직하게 땀 흘려서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올리는 분들이에요. 대도서관님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벤스 이런 분들 엄청나게 그러니까 받고. 그 엄청나고. 요리 정보라든지 운동 정보라든지 뭐 게임 정보 괜찮잖아요. 저도 가끔 보면 재밌더라고요. 근데 네. 문제는 온갖 지금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 공장이 되어 있고 네. 유포지가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들어가면 구구단체, 극단주의 기독교 단체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뭐 북한에 쌀을 다 갖다 줘서 네, 쌀값이 네. 올랐다니 농민들이 지금 요구해서 오른 거거든요. 쌀값이 공약이었고. 네, 네. 그래서 정부가 비축미를 북한에 갖다 준 게 아니라 지금 공장 창고에 뒀거든요. 쌀. 왜? 비축미 풀면 지금 쌀값 떨어지면. 근데 이제 농민들이 문제는 이런 관리할까 봐. 거를 자신들은 네. 진실을 규명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우리 존 리 구글 코리아 회피해버리는 대표가 거예요. 말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지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문재인 모른다. 대통령을 비판하고 뭐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컨텐츠가 있다. 불편하긴 하지만 그건 비판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죠. 근데 거짓말로 5.18 유가족들을 뭐 북한군이 와서 죽였다는 식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다 가짜라고 확인된 거, 선관위에서 확인된 것을 퍼뜨리는 걸 삭제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직접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네. 대책 특위 분들하고 이제 시민단체 민간 자문위원회 갔는데 진작에 검토한다고 해놓고 3일 만에 하나도 삭제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뉴스가 뭐냐면요. 5.18 북한군이 일으켰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 200조를 북한에 줬다는 거.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입니까? 이런 걸 당연히 조금만 확인해보면 가짜뉴스라는 거 알고 아니면 본인들이 의뢰를 하면 되잖아요. 서울대 그렇죠. 팩트체크센터라든지 네. JTBC라든지 요즘 팩트체크센터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 네, 아니면 맞아요. 민원연이라는 이런 의뢰해서 또는 선관위에서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가짜 확실하다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삭제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공신력 있는 기관이 법원이든 선관위든 또는 팩트체크센터든 가짜뉴스가 100% 맞다. 뭐 약간 가짜인지 진실인지 헷갈린다는 건 삭제하기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죠. 저도. 그러면 삭제해야 되는데 유튜브가 즐기는 거죠. 왜 즐기겠습니까? 구글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막 논란이 되고 막 과장하고 그러면 더 사람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노이즈 그러면 마케팅이 본인들은 되죠. 광고주 기업주로부터 돈, 또 광고비를 더 받아내니까 그래놓고 그 동영상 제작자한테는 1인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조회수당이 1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남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지금 얼마나 돈을 버는지도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요.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엄청난 돈, 몇 조 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세금도 제대로 안 내니 빨리 구글세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짜뉴스 본인들이 올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책임 있는 대기업에서는 삭제해야죠. 독일에서는 삭제 안 하면 650억의 벌금이 부과하는 법, 네트워크법. 좀 전에 뭐 예. 그 최근에 2016, 7 이렇게 네네. 그 삭제 요청권과 실제 삭제한 거 비율 봤더니 심지어 뭐 30%밖에 안 돼요. 아, 미미하다.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네네, 겁니다. 내버려둔다. 이게 삭제 요청할 정도면 실제로는 예. 굉장히 가짜 뉴스성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자, 절대로, 그럼 이제 예. 우리 안익걸 소장님이 고발했어요. 방송에 있어서는 뭐 우리 셋 중에 가장 베테랑인 그럼 우리 노정열 씨가 보기엔 어떤 대책이 필요해요? 지금 뭐 대책은 나와 있는데 지금 구글 본사에서도 꿈쩍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대책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말 한마디로 제일 센 분이 I don't like fake news. YouTube, you're fired. I don't like fake news. Get it. 아, 이분은 유튜브하고는 사이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사실- CNN하고는 뭐 네, 항상 유튜브는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팍스 있습니다. TV에는 다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팍스 TV에는 다 싫어한다? 팍스 TV에는 다 싫어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거 우리 이슈파이터를 위해서 네. 존니 구글 코리아 사장 존니 아, 익숙해요. 그분 어디서 누구죠? 들어보셨어요? 어디선가 옵시 들었는데. 코리아 사장이었습니다. 구글 그 코리아 1,000명이 대표 넘는 이전에? 우리 국민들을 사실상 살균제로 살해한 기업인데 네. 그 한국인 사장은 처벌받아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네네. 당시 존니는 그러나 인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한국인이 아닌가요? 예, 저한테 존니 한번 물어보세요. 존리? 안 좋아. 예. 그러지 마.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네. 1,000명이 넘는 한국 국민들이 숨지고 지금도
잠재적 환자만 몇십만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가습 산업이 참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 아마 21세기 가장 처참한 참사, 한국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에 한 전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참사인데 그 사장했던 사람이 어떻게 어쨌든 사직 책임서 있고 구글 코리아 또 사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럼 영어로 답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꼭 번역을 해야 되니까 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람. 근데 그래서 의원님 한 분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평소에는 한국말 하면서 왜 여기서 영어로 하세요 그랬더니 아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로 한다고 그것을 또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답하네요. 사람들 애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자, 이런 속상합니다. 면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이용을 하더라도 유튜브가 뭐 기관법 많이 있잖아요. 사이버 민주주의. TBS 하더라도 유튜브 지금 예.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이제 요 방송 TBS 유튜브로 올라가면 최소 몇천 명, 몇만 명도 보시더라고요. 근데 더 보시게 만들어야죠. 그것을 우리가 칭찬해준다 하더라도 유튜브의 그런 기능을 유튜브와 구글의 사직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자,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좋은 컨텐츠도 있죠. 칼이스마. 예. 또 이제 카리스마도 곧 두 분이 있고, 하시는 노안이 TBS 온다. TV도 있고. 또 그럼 안 소장님 따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 없어요? 없는데 뭐 저기 민주연구원의 그 김현성 본장이 자꾸 유튜브 아, 방송 같이 하자고 저를 네네네. 욕을 하고 있는데 둘이 묘하게 어울릴 것 예, 같아요. 보면 자신이 없어요. 예전에 한번 네. 실검연구소 방송 한번 같이 한 적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자, 노가리 개그맨, 저희 노정열 씨, 그리고 이 민생 갑봉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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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슈파이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알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금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앵커가 누군가 궁금해하고 계셨죠? 네, 오면서 봤습니다. 오늘 장현 선배가 안 나오셨구나. 네. 저는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윤선 선배님이 좀 이 건강 상태가 네. 좋지 않아서 제가 엊그제도 이 대리 진행을 한번 했는데 오늘도 대리 진행, 네네. 대리 MC가 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대한 부탁드려야죠. 네. 네. 저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못 뵐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죠. 뭔가요? 대법관 줄줄이 검사실로입니다. 대법관 줄줄이 검사실. 네네. 좀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원래 네. 이제 보통 검사들이 대법관을 만나러 재판을 가야 되는데 아. 지금 이제 이 전직 대법관들이 줄줄이 검사실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또 갔어요? 네, 오늘 그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이미 소환이 됐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용환 전 대법관이 세 번째로 드디어 네, 전직 대법관 중에 이 세 분이 합쳐서 박차고라고 부르던 분인데 네, 그렇죠. 차한성 전 대법관은 비공개로 갔고 네. 박병대 전 대법관이 드디어 공개로 네, 갔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고용환 전 대법관이 이분도 법원 행정처장 했던 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승태 코트에서 이른바 고위직 대법관이라고 우리 저희가 박차고라고 네. 표현도 하셨지만 이제 의사결정을 많이 했던 분들이 모두 지금 소환을 받게 된 건데요. 네. 오전 9시 30분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고 재판부에 복귀했다가 이제 8월에 퇴임을 고용환 대법관은 네. 했는데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과 공모해서 부산 법조비리 그 사건을 무마한 의혹과 정은호 게이트 관련된 기밀을 유출한 혐의 이런 것들을 지금 네.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진도가 나가네 안 나가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대법관이 세 분이 그 소환 조사를 마치게 되면서 네. 이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 분만 남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 그 고용환 전 대법관은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귀가할지는 아직 미정이네요. 아직 미정인데요. 네. 지금 그 검찰이 들여다봐야 되는 혐의를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네네네, 한번 보죠. 추려도 1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떤 겁니까? 중요한 게. 제가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내부사건 정보 수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건 박병대 전 대법관도 같았고.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법률신문의 기사 대필 게재와 관련해서 그 부적절한 행위를 했던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비위판사 관련 재판 개입, 정은호 게이트 수사 상황 입수 및 수사 대응 방안 마련 지시, 그다음에 그 영장 청구서 사본 유출 등 법원 관련 수사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또 받고 있고요. 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항소심 재판 개입, 이런 혐의들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와해를 위한 대응 방안 검토 지시, 그리고 차성한 박노수 판사 사찰 지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 개입,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 전달, 이런 혐의들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야말로 사법행정과 관련된 총망라된 총망라됐네요.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마지막 정점이죠. 남아서 이제 소환 초일기다. 네. 언제쯤 소환될지 뭐 예정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자로 나오고 있는 검찰 안팎의 얘기들로는 연말까지는 이 사법비리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 아하. 이런 계획인데 네. 지금 이제 앞서 혐의들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혐의가 하나하나가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치열한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한국 사법행정의 최고위층 정점을 지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수사를 탄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네. 또 한쪽에서는 연말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수사는 언제 끝나냐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언제 불려나오냐 그게 네,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죠. 관건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통장 과 관련해서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모자로 40여 이상 네. 언급이 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이 모든 대법관들의 수사, 이 박차고라고 불리는 이 대법관들의 수사가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공모관계 속에서 네. 진행된 것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거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사법농단 아까 지금 이제 정리해 주셨지만 연내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환되는지 네. 혹 또 내년 초로 미뤄지는지 한번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경사노위, 문성연의 눈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경사노위. 네. 이거 뭔가요? 요새 뉴스에서 경사노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어제 많이 들었어요. 네, 무슨 경사가 났나 이런 경사가 생각 하실 났나? 수도 있을 텐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네네. 꾸려졌죠.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첫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경사노위가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자문기구다. 네. 그런데 자문기구는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도 있다. 네. 근데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 의결기구라고 생각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힘을 실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사노위가 그 노동계와 그다음에 네. 사용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 시민사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네네.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노동 관련된 사회 관련된 현안들을 노동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논의를 한다라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사노위가 합의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수준이 이렇네 저렇네 국회가 어떻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국회도 이 경사노위에서 여러 주체들이 네. 합의를 이루면 그 합의를 반드시 좀 존중해달라 이런 당부를 그래요. 어제 대통령이 직접 자, 한 겁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예전에 노사정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 정신을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좀 살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노동 관련된 현안들과 관련해서 지금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에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전체의 갈등 이슈 중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최저임금 관련 문제들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52시간 근무를 둘러싼 그렇죠. 네,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뭐 탄력 근로제 탄력 근로제. 관련제 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좀 이제 종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자 뭐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존의 노사정의, 노동계, 그리고 이제 사용자 측, 네. 정부 이렇게 3주체였다면 여기 보니까 뭐 청년, 여성, 네. 또 비정규직, 소상공인 이젠 더 많이 이제 네. 트랙이 늘었더군요. 네네. 각자 이해를 대변하기 그래서 위해서. 어제 사진 찍힌 걸 보니까 네. 보통 이제 정부위원회를 하면 5, 60대 남성들만 네네. 많이 보이는데 어제 사진에는 뭐 청년도 참여를 했고 여성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그래요. 굉장히 좀 이전에 다른 정부 산하위원회에 비해서는 좀 네.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상징적으로 근데 드러났습니다. 지금 마지막 단추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18명이 위원인데 네. 17명만 자리를 했어요. 네. 비어있는 한 자리 어디입니까? 네, 민주노총인데요. 왜 안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성연의 눈물이라고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문성연 위원장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문성현 위원장, 네. 지금 이제 이 경사노위 노위의 위원장 위원장이죠. 네. 모릅니다. 문전투입니다. 문전투 네, 30년간 이제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굉장히 장군이군요. 네, 전투적인 노동운동을 해온 대표적인 한국 노동계 민주노총 출신 네.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성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막상 네. 본인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그랬네요.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성현 그 위원장이 굉장히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못 올 기회에 참여를 해서 어떤 수준이 됐건 그 민주노총의 의견을 관철을 네. 시켜나가는 사회적 합의에 참여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경사노위가 그 노동계를 들러리 세우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민주노총 참여가 어려워졌는데 현재는 그래서 문성현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어제 표하기도 네. 했습니다. 근데 문성현 위원장 중에 오늘 또 보도에서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 내용이 네. 차량 산맥 뭐 이북, 네, 네. 차량 산맥 이남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진 변호사가 이제 했던 재미난 얘기인데요. 네네. 김진 변호사가 그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몇 년 전에 전수조사를 했었다는 거예요. 쟁의행위라 하면 이제 노동계 쪽에서 그렇죠. 회사와 노사관계에서 소송을 예, 하는 문제가 거죠. 있었다라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니 차량 산맥 이북은 모두 김선수 변호사, 지금 현재 대법관이죠. 네, 이분도 그렇죠. 이제 될 때 굉장히 좀 그 야당과 뭐 시끌시끌했죠. 반대가 많았는데요. 네. 이 김선수 변호사가 차량 산맥 이북의 사건을 모두 담당했고 노동쟁의 관련한 네. 소송은 차량 산맥 이남의 사건은 모두 문재인 변호사가 담당을 했었더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그 청와대에서 이 얘기를 좀 널리 알려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노동계와 네.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걸 좀 널리 네, 알려달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바탕 웃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전투적인 노동운동가였던 문성현, 지금 경산호위 위원장, 그리고 이제 거기에 김진 변호사가 네. 과거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 이름을 날린 네. 인권 노동 변호사였음을 좀 알려달라. 네, 그렇죠. 그래서 친노동 정책으로 이제 문정부가 쭉 간 줄 알았는데 이 경제 지표 악화되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노동 정책에서 일부 후퇴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민주노총을 향해서 좀 직접적인 좀 서로 감정적인 임종석 언사들도 비서실장. 네, 뭐 홍영표 원내대표도 홍영표 이제 그런 원내대표. 얘기도 했었는데 어제 문성현 위원장 했던 얘기가 그래서 저는 좀 네. 다른 이제 신호를 보낸 거라고 보는데 그래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ILO 국제노동기구죠. 네. ILO 핵심 협약 수용 요구와 네. 탄력근로제 논의에 대한 빅딜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OECD 가입국이고 ILO 그 협약을 준수해야 되는 국가임에 네.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협약인데 가입이 안 된, 핵심 협약인데 가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한국 현안 중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정교조 법외노조 같은 문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고자를 네.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ILO 같은 데서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정교조가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욕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노총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때 정부 때 어떤 적폐인데 맞습니다. 이거를 해소시켜 달라고 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이제 노동계는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탄력근로제는 노동계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경제계가 많이 어려우니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질적인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실제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네.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도 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빅딜을 해주자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지금 당장 좀 우리가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것과 시간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으니까요. 네. 자, 다음 키워드는 또 뭐가 있나요?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과입니다. 네. 사과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11년 만인 것 같은데요. 제가 10년이 넘었죠? 네, 기자를 11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가 됐을 때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네,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담당하는 사업 부분의 대표이사인 김기란 사장이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갖고 네. 그 중재판정 이행 및 합의협약식에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김 사장의 사과문을 보면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는데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다. 앞으로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음을 인정을 하고요. 관련해서 그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이 소식을 전해주시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07년 이제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다가 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씨 아버지이자 네.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인 반올림 대표인 황상기 씨가 네네.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지난 11년간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속고 모욕당했던 일이나 직업병의 고통,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생각하면 사실 그 어떤 사과도 충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의 사과를 삼성전자의 다짐으로 보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몇 가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삼성은 이 모든 직업병 노동자들을 위한 폭넓은 보상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네. 저렇게 네. 이야기하셨군요.
저도 황상기 아버님을 몇 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네요. 그러니까 삼성과 관련해서 항상 표정은 너무 맑으세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어쨌든 11년간의 싸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 명의 헌신이 있었고 네. 삼성의 태도 변화를 놓고 보면 오늘의 사과는 뭐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변화인데요.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아예 인정을 안 했었고, 안 했었죠.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었고, 이 모티브로 영화가 나왔었죠. 네, 했었는데 다큐멘터리도 나왔고요. 네, 그럴 때도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고수를 해왔었는데. 이게 중재위를 거쳐서 어쨌든 이 11년 만에 삼성이 책임을 인정을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약속을 하면서 일단 일단락이 지어지게 됐고 그 황상기 아버님의 말씀처럼 국내나 해외 비슷한 피해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워낙에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노동 환경에서의 안전이나 보건성 문제 같은 것들을 사실 네. 좀 돌보지 못하고 덜 그거에 대해 소홀한 뭐 이런 이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 왔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좀 총체적으로 그 점검이나 반성하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말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네. 짠한 얘기네요. 근데 아까 이제 황 대표님 이야기, 네. 그 해외에 똑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들에게도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삼성에서 나온 보상책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보상 방안 논의는 제3의 독립기관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아, 그래요? 법무법인 지평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위원장은 지평에 이제 김지영 대표 변호사가 맡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세부 사항을 뭐 정해야겠지만 2028년까지 보상을 해 나갈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500억 규모의 산업안전보건 발전 기금도 예. 삼성이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하기로 했고요. 네. 이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이제 1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준공된 이후 1984년 5월 17일입니다. 이 이후에 반도체와 LCD 생산 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했던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을 네. 이제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보상액은 아무래도 이제 개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근무 장소, 뭐 근속 기간, 질병 정도 뭐 이런 네. 것들을 고려해서 산정을 하되 백혈병의 경우에는 최대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네. 지급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지금 세부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오랜 소송전과 그야말로 이제 기업의 몰인정, 불인정의 결과 싸움이 길어졌었는데 11년 만에 네. 10년이 넘어서 이제서야 이제 사과를 받아냈다. 정말 저 가족들은 얼마나 감회가 그렇죠. 색다를까? 제가 올 여름에도 이제 마지막에 농성을 하실 때도 굉장히 오래 더웠잖아요. 예. 그때 이제 삼성 본관 앞에서 농성하실 때 한번 그 피해자들을 한번 뵀었었는데 한국에서 어쨌든 이 산업 관련된 재해나 안전 관련된 질병에 굉장히 이제 논의가 취약했었는데 좀 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마음이 뭐 좋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예, 세월이죠. 너무나 사실. 아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싸움을 이겨내셨다고 하는 건 상징적으로 네. 미래 노동자들을 위해서 참 큰일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영희 다음 키워드는요? 3가지 키워드밖에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4가지를 앞으로는 이렇게 주머니에 좀 여분을 가지고 네. 여분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은 늘어날 수도 네.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자, 하지만 오늘 정말 알찬 3가지 뉴스 저는 모두 다 감동을 받았네요. 예, 오늘 김한 기자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가을 비수기 극장가에 음악영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퀸의 일대기를 다룬 보헤미안 랩소디와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뒷이야기를 담은 언더스테이지가 그 열풍의 중심. 보는 재미에 듣는 재미까지 더해져 극장에서 떼창을 부르는 이색적인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대 간 문화교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방탄소년단은 젊은 층, 퀸은 중장년층이 더 환호할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언더스테이지의 흥행은 40대가 주도하고 보헤미안 랩소디로 시작된 퀸 열풍은 20대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살롱에서 록의 전설 퀸과 K-팝 스타 방탄소년단이 만든 음악영화 열풍 현상을 짚어봅니다. 네, 이슈파이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 시절 영국에는 2명의 여왕이 있었다. 자, 영국 국왕과 동급으로 불리면서 70, 80년대 대중음악 세계를 통치한 락밴드죠. 퀸. 그 전설적인 그룹 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나왔죠. 보헤미안 랩소디. 그 흥행이 뭐 어마어마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영국에 퀸이 있다면 또 우리나라에는 BTS, 방탄소년단 신드롬 역시 또 대단한 돌풍인데요. 그래서 오늘 문화살롱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 평론가시자 제가 또 요즘에 즐겨 듣고 있는 DJ이시기도 합니다.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분은 이제 차세대 임진모라고 부를 만한 네. 그 정도는 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하는 임원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즐겁게 퀸의 이야기 그리고 BTS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죠. 뭐 우리 임 선생님이 네. 더 선배시니까 네. 퀸의 노래 중에서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글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을 좋아하는데, 네. 어렸을 땐 단연 그 첫 충격이었으니까, 네. 보헤미안 랩소디. 아, 보헤미안 랩소디. 그리고 킬러킨, 그 다음에 뭐,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아, 이게 이제 저한테 주옥 시작이. 같은 곡들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야, 역시 보헤미안 랩소디를 골라주셨어요. 네, 네. 자, 영화 제목입니다. 지금 흘러나가고 있죠? 시청자 네. 여러분의 음악 들리시죠? 바로 이 첫 가사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저 하나 이야기 풍문이 있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들었는데 이거를 그 레이저 디스크로 틀어준 제법 잘 사는 집안의 제 친구가 야, 이거 너한테만 들려주는 건데 이거 금지곡이야. 예, 금지곡이었던 적 있나요? 맞습니다. 그때 공륜에 이게 치정살인과 관련돼서 금지처벌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라이센스에 이게 나오지 못했고요. 방송도 되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그 기간이 약간 빈 게 있어서 네. 처음에는 라디오에 나왔다가 잠깐. 이제 금지 처분되고서 일정 영원히 기간은. 들을 수가 없었죠. 근데 뭐 88년 자유화 조치에 의해서 다시 또 전파를 타고 그 판매가 됐는데, 다만 처음에 금지됐을 때 그 라이센스에 보헤미안 랩소디가 빠졌다는 건 이 A Night at the Opera 앨범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사라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Love of My Life나 You're My Best Friend 같은 곡이 있어가지고 그 라이센스 앨범이 제법 팔렸어요.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보헤미안 랩소디 덕에 Love of My Life가 더욱 국내에서 사랑받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우리나라에서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흥행동물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제목이 바로 보헤미안 랩소디. 네.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이저 유랑민들의 광시곡 뭐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겠죠? 보헤미안의 광시곡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퀸은 처음에 이 노래와 함께, 물론 그 전에 킬러킨이라는 곡이 있고 Seven Seas of Light라는 곡도 있고 하지만 역시 전 세계의 사람들과 접점을 마련한 곡은 바로 이 곡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가능하지 않던 일을 퀸이 시도합니다. 그건 뭐냐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네. 이 뮤직비디오 덕에 보헤미안 랩소디가 9주 동안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오랫동안 차트 네, 네. 1위를 차지했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원식 선생님은 우리 저 임 선배님보다는 우리가 좀 아래 동생 세대지만 퀸의 노래 듣고 잘하셨을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도 좋아했고요. 네. 저는 챔피언을 더 좋아합니다. We are the champions. 위아더 챔피언. 네, 네. 지금 위아더 챔피언을 더 좋아하는데, 네. 이 챔피언은 단어가 더 이제 속속 들어와서 그냥 챔피언, 요약해서 정말 챔피언을 승자니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이 곡이 나와요. 근데 챔피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아더 챔피언이라는 건 우리 모두 다 챔피언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예술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뭔가 챔피언, 뭐 위너 이거보다는 약간 루저 정서를 대변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아웃사이더나. 네. 근데 지금 현재 음악 영화들의 흥행 공식들을 보면 뭐 비긴 어게인 때 그게 많이 이제 비판을 받게 됐는데 너무 성공 스토리를 다룬다 영화가. 그러네요. 왜 음악가적인 어떤 예를 들면 인디 밴드다, 뭐 인디 가수다 그러면 성공에 상관없이 뭐 음악 혼을 불사르는 그런 네네네. 내용들이 보여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무도 의견이 몰라줄지언정. 들어갔어요. 예. 근데 사실 음악 영화 지금 성공하는, 특히 한국에서 성공하는 사례들을 보면 네. 주로 성공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좀 세상에 알려주는 내용들, 주로 해피엔딩으로 예, 해피엔딩 흘러가서. 쪽으로 가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성공 스토리를 너무 주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챔피언, 우리 다 챔피언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에서도 사실은 성공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어요. 뭐 물론 중간에 이제 솔로로 데뷔하는 과정에서 멤버들과 사이가 나빠지고 네네. 다시 합쳐지는 과정이 약간은 있지만요. 곡의 해피엔딩을 돋보이게 하기 예. 위한 보통 그렇죠. 중간에. 네. 예. 그래서 물론 약간 좀 왜곡도 있어요. 처음부터 막 유명해진 것처럼 나오거든요. 사실 그렇게 처음부터 유명해지진 않았어요. 뭐 예. 행성, 뭐 심지어 자신들이 이렇게 팔러 다니고 막 이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성공 스토리로 초점이 맞춰지긴 했지만 예. 지금 세대에게는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 네. 같이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점들이 이제 소구할 수 있다는 지금 거죠. 약간 그 트렌드 변화도 의미가 네. 있네요. 예전에 이제 네. 락 밴드나 뮤지션 그렇죠. 얘기를 하면 루저 스토리였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스타이스 본드 보니까 맞습니다. 레이디 가가가 무명해서 이제 스타가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무 약간 심하게 나간 것도 네.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영화 그 개체의 어떤 콘텐츠를 파악할 때 그런 점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코인하고 이 BTS는 세대 크로스라는 측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지점이죠. 그러니까 자 프레드 머큐리가 죽었을 때 그 죽었을 때 그것을 목격한 세대가 그 세대가 대부분 지금 40대 50대예요. 한마디로 프레드 머큐리의 죽음을 확인한 실시간으로 확인한 네, 세대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 중추가 돼서 그 자녀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어떤 전설도 대물림이 되지 않으면 전설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세대로 끝나기 쉽거든요. 전설은 근데 대를 이어간다. 그 세대가 그걸 알고 바로 밑세대들에게 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세대가 지금 퀸을 이제 아버지 세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화관에서 그 퀸을 봐요. 봤는데 어렸을 때 CF를 통해서 저 노래를 제목은 모르는데 다 알고 있는 노래. 네. 꽤 알고 있는 노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무슨 맥주 광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또 BTS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대, 50대들에게 아이돌 댄스 그룹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네. 그리고 사실 멤버들 분간 안 돼요. 그런데 처음으로 BTS를 통해서 지금의 40대들이 한번 아이돌 댄스 음악 세계에 들어가 보자. 그래서 사실은 제 주변에도 있지만 처음으로 그냥 막연히 방탄, BTS 이게 아니라 한번 멤버 7명을 다 외워보자. 지금.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방탄의 멤버를 모르는 40대, 50대에는 시대에 뒤처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20대 중에서 퀸을 모르고 있고 보헤미안 랩스터가 뭔지도 모르는 20대 상당히 비문화적인. 이게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세대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네.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대도 보고 20, 30대도 보고 뭐 40, 50대도 보는 그런 전세대상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맞아요. 400만 돌파를 하고 장기 흥행 레이스에 갔다는 400만 거예요. 돌파했는데 계속 가는 거죠. 계속 지금? 이제 가고 네. 있고 지금 스크린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래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말씀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하고 10대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건 단지 뭐 퀸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그냥 어떤 브랜드 이름만 가져간 게 아니고 음악적으로 소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0대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하고 좀 방탄소년단도 말씀하셨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퀸 같은 경우 처음에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 당시 락을 이제 비유를 하게 되면 락은 좀 뭔가 진지하고 네. 좀 뭔가 이게 약간 가라앉은 느낌이 있거든요. 퀸은 약간 떠 있어요. 그리고 장르가 불분명해요. 맞아요. 딱 이게 프로그레시브 락인지 락이다. 블루스인지 네. 알 수가 없어요. 락앤롤인지. 요즘 얘기하면 이제 혼종, 혼종. 뭐 퓨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미. 또 창작 방법도 멜로디 메이킹을 해요. 딱 멜로디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심 테마를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아이돌 음악하고도 연결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요. 방식이. 근데 또 지금 그 얘기처럼 또 사실 안으로 들어가면 네. 퀸이 사실은 전성기 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네. 근데 평단과 전문가한테는 한마디로 맞습니다. 신랄하게 비판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별점이 보면 2.5예요. 퀸 자체가 아주 특이하게 지금 살아남은 레전드 중에서 실시간 그때 전성기 활동할 때 저렇게 비판을 받은 사례가 없어요. 근데 이 대중하고 평단하고의 이 대치 구도에서 결국은 대중이 위대하다라는 네. 것을 저는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가 말해주고 있다고 와닿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BTS하고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퀸은 특히 프레디 머큐리가 어떻게 보면 락스타 중에서 거의 최초의 아시아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 사람은 중에도 뭐 파키스탄이라고 비난받는 대목이 나옵니다만. 한마디로 이 페르시아계인데요. 네. 그 페르시아계가 그때 당시에 락스타가 될 수도 없었고 실제도 없었어요. 네. 전부 다 앵글로색슨, 아이리시 아니면 주이시였다고요. 네. 그런데 이런 세상에 페르시아계 아시안이 그룹의 간판이라는 거. 이것도 사실은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내키지가 않았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외모도 완벽하게 딱 우리랑 다르다는 게 보잖아요. 맞습니다. 영국 차별사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차별 속에서 이 점프한 것도 아주 인상적이고 BTS도 마찬가지예요. BTS 멤버들이 요즘 말로 다 흑수저입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고민보다 고다, 고민보다 고, 불타오르네, 그다음에 피땀 눈물, 그리고 지금의 뭐 페이크 러브, 아이돌 이런 사실 지금 세대가 볼 때는 방탄이 곧 우리에게 훌륭한 교육이자 위로예요. 네, 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퀸과 네네. BTS가 그러니까 잘 나가는 애들, 정말 지금 A급인 애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 얘기한 루저 또는 약자 네. 이런 상황에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주목하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열정밖에 없습니다. 열정. 네, 그래서 아까 네네. 말씀하신 게 와닿는 게 지난 주말에 아이들하고 봤어요. 네. 딸은 20대, 저희 아들은 고딩 10대. 근데 아빠는 퀸 세대. 같이 저걸 보고 나와서 제 주변에 관중들의 이 분위기를 보니까 게이잖아요. 코스 연기는 남성들이 키스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중년 아저씨들은 이렇게 애써 퀸 세대인데도 좀 불편해하는 기색, 외면하는 느낌. 근데 이렇게 영화 끝나고 나면서 저는 아이들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동성애 코드가 괜히 기성세대가 이렇게 지레 그러는데 딸아이가요. 네. 아빠 왜 저렇게 바보 같아? 딱 봐도 프레디 머큐리는 게인데 왜 게인지 아닌지 고민을 저렇게 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요즘 아이들이 훨씬 저런 대목에서 사회적 약자 얘기하셨지만 이 글로벌 트렌드에 많이 좀 오픈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마 70년대 자체가 그 60년대는 예를 들자면 위 제네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그 70년대 또 미 데케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 즉 개인주의에 의해서 성적인 모든 면에서 굉장히 자극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이때 양성의 동성애가 폭발해요. 네. 거의 뭐 퀸만이 아니라 롤링스톤스, 믹재거, 데뷔 보이 그 당시에 이 스타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어떻게 70년대 그 풍토, 특히 그 문화예술의 환경 같은 걸 이해하는데도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앞서간 측면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뭐 게이다, 뭐 동성애자이다는 관점으로 보지만 젊은 세대는 그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크로스 섹슈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중간 지대의 어떤 제3의 그런 모델로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아니고 이제 파키스탄 계열, 뭐 이제 페르시아 계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콘텐츠 관점에서 이제 창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돌파를 했을까? 크로스 섹슈얼로 가는 거죠. 저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제3의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소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게이다, 뭐 어떤 동성애적인 이데올로기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니에요. 콘텐츠 자체로도 지금 현 세대에 맞게 제3의 성, 약간 어떤 퓨전적인 어떤 제3의 캐릭터를 만들어냈기 굳이 때문에 이분법으로 규정해야 되겠니? 예, 그렇기 때문에 세대들은 지금 저게 뭐 게이다, 뭐 동성애자라는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캐릭터 시대이기 때문에 뭐 대중문화 트렌드도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고 다중 인격성도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캐릭터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0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20대 포함해서요 파격적인 시도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파격적인 시도를. 그런 컨셉들 자체도 지금 현재 유행하고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소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할 수도 있죠. 두 분은 아주 훌륭한 문화평론가들이시기 때문에 아주 문외 한인 제가 아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BTS가 두 번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찍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록은 뭐 예전에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고 또 비틀즈가 있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비틀즈에 비유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BTS를 그 위에 레전드 세대의 뮤지션하고 굳이 비유한다면 누구를 좀 들고 싶으세요?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비틀즈 팬들은 몹시도 불쾌하겠지만 사실은 또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BTS는 비틀즈하고 견줄 수 있는 게 이름도 사실 좀 비슷하고요. 발음이.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틀스는 리버풀 출신의 워킹 클래스 칠드런입니다. 가난한데 성공했어요. 근데 BTS도 마찬가지래요. 마찬가지로 흑수저 출신의 성공담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은 데다가 지금 사실은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예술 측면에서 볼 때 조금은
영국과 미국 같은 강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저런 그룹이 나왔다는 게 미국에서 볼 때는 대단히 칭찬해주고 싶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지금의 BTS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서구 언론이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네, 네. 세계적인 열풍.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약자로서의 아까 말씀드렸죠 신분 상승 이런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미들의 공감도 그런 거겠죠. 그럼요. 그리고 아미가 지금 전 세계에 팬덤을 형성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퀸 같은 경우는 전 이번에 네. 항상 퀸은요 우리나라에서 3등 1위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해외 밴드 또는 가수 중에 네. 3등 안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비틀즈, 아바, 퀸이거든요. 아바. 이 세 공통점이 아바에 뭐냐면 세대 크로스가 맘마미아가 이루어진 또 거예요. 떠오르네요. 세대 크로스가. 그래서 이번에 퀸이 그러네요. 앞으로 굉장히 견고한 어떤 뭐랄까 이름 같은 것들을 우리한테 줄 것이 예상되는 게 여태까지 퀸은 사실 세대 크로스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아바하고 자식이 아바하는 건 당연했고 비틀즈도 네. 그랬어요. 네. 퀸은 안 그랬는데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앞으로는 퀸의 이 레전드로서의 퀸의 위상은 예.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다. 그래요. 라고. 자, 김원희 저는 선생님은요. 그 방탄소년단 네. 이제 비틀즈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뭐 네. 퀸도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뭐 비틀즈건 그리고 방탄소년단 간에 현 세대의 글로벌한 그런 고민들을 노래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계속 나오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흑수저잖아요. 네, 근데 네. 흑수저가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원래 또 흑수저는 영국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경기 불황이다, 미취업이다, 고용 불안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젊은이들 공통된 고민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방탄소년단 혹은 뭐 이제 소속사도 전 세계인들의 고민 혹은 청년들의 고민을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아미도 이제 우리가 또 지켜주겠다, 서로 지켜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틀즈 같은 경우도 그 당대에 정말 베트남전을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젊은 세대들의 고민들을 그대로 반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의 고민은요, 젊은 세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민은 기성세대하고도 관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지속성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세대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네. 것이죠.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죠. 그리고 방탄하고 또 퀸하고요. 또 우리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요, 퀸을 갖다가 들었던 저 같은 세대는 기본적으로 라디오 아니면 LP였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근데 매체 그래서 자체가 사실 그랬죠. 퀸이요, 실제 공연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못 봤어요. 처음 본 게 라이브 에이드입니다. 못 맞습니다. 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요, 그러네요, 정말. 기꺼이 돈을 모아서 페스티벌에 가서 예. 라이브를 보는 세대예요. 그렇죠. 그 세대가 봤을 때 이번에 영화가 거의 콘서트 영화의 후반부가. 그래서 라이브 애들 싱얼롱 버전도 네, 있고. 싱얼롱. 그러니까요. 네. 그 라이브가 주는 매력을 이번에 톡톡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영화는 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솔직히 평가도 그렇게 해외에서 좋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안 좋았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평론가들한테 좋은 점수 못 받았어요. 6점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흥행을 강타했던 이유는 바로 그 라이브의 매력. 이것이 젊은 세대를 사로잡고 그게 또 젊은 세대의 문화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방탄소년단의 라이브를 보시면 압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방탄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는 이 BTS는요. 네. 차원이 달라요. 네. 이거는요. 거대한 에너지 분출, 용암이 분출하는 그 에너지가 다가옵니다. 사실 퀸도 그랬어요. 둘 다 뭐로 성공했냐. 음원의 승리도 있지만 스테이지의 승리. 바로 라이브의 개가였습니다. 그런 대목이네요. 그래서 사실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그 20분에 가까운 그 네, 라이브 네, 공연 네.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서사들이 네. 다 짜이고 짜이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영리하게 참 만들었다. 그리고 한영으로 처음에 롤스로이스가 달리는 장면이 끝으로 네, 연결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세대에 맞게 어떤 식으로 퀸을 부활시킬 것인가, 프레드 머큐리를 어떻게 부활시킨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고 한류의 뭐 우리 케이팝이 주로 이제 유통되는 구조는 인터넷상에 뮤직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사실 유통이 되는 거고 네.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라디오나 뭐 음반이나 뭐 CD 가지고 해외 유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뮤직비디오를 본 다음에 바로 이 반응이 있게 되면 그게 공연장, 그러니까 공연 뭐 예를 들면 일본도 봄토를 하지만 현장으로. 거기로 바로 연결이 네. 되거든요. 사실 음원 수익 가지고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현장에 그 들어가게 되면 그 압도하는 현란한 그런 영상 세대에 맞는 그런 것이 사실은 방탄소년단의 매력이고 그게 퀸하고 지금 접점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거죠. 이제 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20대에는 퀸의 멤버 넷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아, 그렇죠. 네. 프레디 머큐리만 알아서 안 돼요. 맞습니다. 오늘 네.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브라이언 메이 기타를 쳤던 브라이언 기타. 메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를 쳤던 존 디콘. 나중에 그다음에 늦게 합류하는 멤버로 나오죠. 네. 스마일 때 늦게 합류하죠. 네. 그리고 드럼을 쳤던 로저 테일러 아주 미남이죠. 그래서 영화 본 사람들이 로저 테일러보다 좀 못생겼다 해가지고 좀 불만이 좀 있습니다. 아, 실 원래보다 배우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40대들은요, 방탄의 멤버를 딱 봤을 때 이 춤이 너무도 능란한 지민. 요번에 그 뒤에 원퍽 그것 때문에 네, 티셔츠 때문에. 방송했죠. 그 다음에 또, 힙합 멤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악적으로 중요한데, 슈가하고 제이홉. 그 다음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정국. 그 다음에 리더인 랩몬스터, RM이죠. RM이 이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엔에서. 영어로. 네. 그 RM 때문에 지금 다른 멤버들이 영어 좀 실력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굴 잘생긴 진, 그다음에 섹시한 비. 이거 모르면 40대 어디 가서 행세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이번에 저는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방탄의 멤버들 7명을 네, 다 한번 아는- 알아라. 네, 40대, 50대. 그리고 퀸의 멤버를 아는 20대. 이게 진짜 네. 문화예술의 와닿습니다. 참맛이 아닌가. 와닿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대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어른 세대는 트로트로 규정되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그러게요. 무조건 아이돌 댄스로 이렇게 그러게요. 제한돼 있어요. 네. 이거 깰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바로 퀸, BTS. 아주 좋은 게 등장했습니다. 네, 자, BTS를 듣는 50대, 네. 퀸을 듣는 10대, 20대. 아, 뭔가 좀 신선한 느낌이 있는데. 자,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극장에 개봉하고 있는 네. 방탄소년단의 다큐를 함께 보는 거죠. 방탄소년단 다큐가 더 무비예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무엇보다도 시간 얼마짜리예요? 네,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네. 공연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뒤의 이야기들이 더 재밌거든요. 말 그대로 다큐멘터리예요. 네. 사실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던 것은 음악도 있지만 그들의 소통이었고요. 맞아요. 처음에 주목을 받았던 건 소셜 50 차트에서 지금 얼마 전까지 100주 계속 네.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100주 계속 1위? 왜 1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 소통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일상을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아이돌 그 시스템을 많이 비판을 할 때 폐쇄돼 있거든요. 심지어 SNS를 운영을 해도 공개하지 않아요. 그 공개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피셜하기 때문에 저게 진짜 그들 멤버들이 공개하는 그렇죠. 것인가? 아니면 자유롭게 뭐 트윗 같은 걸 하는 것인가 의문점이 많은데 방탄소년단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저 멤버들은 우리하고 똑같구나. 쟤들이 실패하면 안 돼. 왜 저렇게 실력 있는 친구들인데 실패를 해야 되나.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그대로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다큐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사실 소통 방식이 많이 달라진 점 이런 점들도 이제 뭐 그런 멤버 이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식도 중요하다는 그래서 거죠. 사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BTS의 음악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미지 자체에 이미 세대 의식이 묻어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 세대 의식 측면에서 볼 때 방탄은 진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윗세대 40대 50대가 볼 때는 바로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BTS 음악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멤버를 외워야 하고. 네. 제가 외우라는 얘기는 사실은 더 가까이 가라는 얘기거든요. 좀 떨어져 있잖아요. 사실 이 거리 좁히는 게 대중문화 역할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방탄 아는 거가 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야, 오늘 그런데 세상, 뭐 방탄이 워낙 잘 방탄소년단의 나가기도 음악을 하지만. 뭐 마치 이제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것처럼 네. 억지로 사실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음악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을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 자기한테 맞는 곡들이 한두 곡은 반드시 있을 수가 또 있어요. 와닿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럼 그런 것부터 우선 이렇게 접촉을 하시면 좋아지게 되고 네.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고 네네. 그러면 이제 다른 노래도 듣게 되고 또 아들이나 딸들이 듣게 되는 그런 자녀들이 듣게 되는 네. 내용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진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학습하는 것보다는 네. 접촉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네. 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 늘 이렇게 방송에서도 그런 네. 얘기를 합니다만 대부분의 어른들은요, 요즘 세대, 예를 들면 R&B를 듣거나 힙합 또는 아이돌 댄스 딱 들으면, 이게 뭐야?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우리
제가 송창식, 윤영주, 트윈폴리오 듣고 이장희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 예전에 이난영 네. 네? 명곡한 음악을 들었던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네? 니는 이렇게 재미없는 음악을 듣고 있니? 그랬어요. 그게 세대 간에는 항상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이거 말씀드릴게요. 힙합이 어려울 거예요. 왜? 기성세대가 젊었을 때 안 들은 음악이에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어려움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데 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래봤자 음악입니다. 그래봤자 음악이다. 음악은 한 번 들을 때 그렇지만 다시 두 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기간을 갖고 세 번 들으십시오. 그때도 안 온다? 네. 그거는 노력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솔직히 마음 열고 세 번 들으면 웬만한 음악 가까이 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구체적 연령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40대 중후반은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예요. 맞아요. X세대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도 힙합을 했어요. 힙합을 시작했죠. 네, 그렇기 초기에.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있었지만 그래서 뭐 너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허리 부분의 세대들이 맞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네. 생각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전문가 두 분으로부터 퀸과 BTS에 대해서 아주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한 가지를 이 두 분에게 엉뚱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럼 임 선생님과 우리 김 선생님이 생각하는 퀸은 뭐뭐다. 퀸은 뭐뭐다. 네. 네. 정의를 해주시죠. 퀸은 뭘까요? 전 이런 거 되게 약합니다. 네. 되게 약한데 그냥 결론 이제 아까 제 얘기 이거예요. 이제 퀸은 전설이다. 아, 전설이다. 네. 자, 와닿는데요. 전 오래된 현재다. 그런데 미래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래된 현재인데 오래된 미래는 미래로 가고 있다. 너무 많고요. 그래서 사실 오래됐지만 현재이고요. 앞으로도 그 방향성을 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멈춰 있지 않네요. 영화를 퀸은 통해서도 아직도. 저는 새삼스럽게 인식을 했는데 야 정말 파격적이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창작 과정이었어요.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밴드라는 것도 흔하지 않은데 그랬더라고요. 와 거기서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고 심지어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프레드 머큐리가 나중에 그 멤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리웠다고 그렇게 싸움 치고받고 하는데 내가 주도하니까 그냥 말만 듣고 내가 제대로 안 시킨 대로만 나오더라. 하니까 네. 뒤도 밥도 안 되더라.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자기들끼리 협업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거기서 창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팬과 소통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거든요. 이해되는 대목이에요. 앞으로도 이 공동 창작, 협업, 집단 지성 그럼 뭐 이런 끝으로 관점을 하나 볼수 더 있는 거죠. 여쭤볼 건데요. 자, 퀸 BTS 얘기를 해주셨는데 허다한 컨텐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지금 또 세대 크로스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음 뮤지션, 아티스트 혹은 컨텐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우리 그 아이돌만 얘기하더라도 네. 뭐 엑소라든가 아이콘이라든가 네. 블랙핑크 또 레드벨벳, 네. 마마무 아니면 트와이스 다 가능성이 있어요. 모두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더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 대목. 뭐가 점화가 되느냐. 네. 뭐가 불이 붙느냐는 부분만 있지. 그래요. 제 생각에는 다 노력하고 그래요. 어느 정도 자기 개별적 네. 그 컨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케이팝을 믿는 게 싸이 이후에 상당히 부진했다가 BTS가 솟았어요. 네.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BTS 뒤에도 네. 스타가 분명히 생산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짧게 한 가지 알려주세요. 저는 팬에 있다고 봅니다. 팬에 사실 있다? 방탄소년단을 만든 건 아미예요. 아미다. 아미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 사실 뮤지션이 나온 거고 방탄소년단 계속 강조합니다. 아미 덕분입니다. 이해가 요즘에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있어요. 요즘에 마지막 인사할 때 모든 아이돌 팬들이 네. 예, 팬클럽 덕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 예, 그런 점도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방송이 너무 즐겁게 진행된 것도 오늘 두 분의 정말 덕분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